안녕하세요. 보나 뭘 보나 해정 보나 박혜정 선교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글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설명문에 맛을 내게 해주는 2가지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살펴봤죠. 글의 4가지 유형으로는 묘사형 글, 내러티브형 글, 설명형 글, 설득형 글이 있고요. 또 선교지에 소개 글을 쓴다면 설명형 글이 가장 잘 어울리죠. 네, 이때 밋밋한 설명문을 맛있게 해주는 것, 바로 비교와 대조의 글쓰기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비교와 대조는 주로 어떤 대상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사용되는데요. 비교는 두 대상 간의 공통점, 그리고 대조는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드러내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에서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비교와 대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풀어내주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 그는 경전의 미묘한 뜻을 낱낱이 파헤치는 걸출한 경학자이면서도 또 복잡한 예론을 촘촘히 분석해낸 꼼꼼한 예학자, 그리고 목민관의 행동 지침을 정리해낸 탁월한 행정가이면서 또 아동교육에 큰 관심을 가졌던, 그리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했던 교육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던 해박한 사학자였죠. 그런데 또 어느새 화성을 설계하고 기중기와 배다리, 유형거를 제작해낸 토목공학자요, 기계공학자, 지리학자, 의학자, 법학자, 국어학자, 문예 비평가였습니다. 와, 옛날 조선 사람에게 뭘 배울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계의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또 요구에 맞게 정리해낼 줄 알았던 전방위적 지식경영가 정약용 선생께라면 우리 선교사도 그분의 공부법을 따라서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산 정약용 선생은 피차 대비법을 사용해서 글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점검하는데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고 대조하라는 말입니다. 피차, 둘 이상의 비교 대상을 놓고 대비,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으라는 것이죠. 다산 선생은 피차 대비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점검한 후에 논증을 통하여 또 명백하게 따져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산은 어떤 문장을 두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그 같은 표현이 사용된 경전에서 다른 예를 또 찾아서 본래 의미를 따져 들어갔습니다. 이 방법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정보를 발견한 출처의 명확성과 또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인도 안 해보고 무턱대고 믿고 또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네, 가짜 뉴스에 혹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검색을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위키백과나 나무위키 같은 경우,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올려져 있는 정보를 계속 편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료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을 쓸 때 그냥 검색을 해보고 나무위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냥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자료를 가져온다면 더 검증되고 그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라든지 또 표준국어 대사전 같은 곳에서 그 정보를 가져오면 시비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비교와 대조를 통하여 무엇을 쓸지 결정했다면 이제 비교와 대조의 논리를 탄탄하게 또 만들어줄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열거, 예시, 인용입니다. 열거는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의 특징을 나열한 것을 논리성을 갖추게 해주는 것이 바로 또 예시와 인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속사비사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속사는 글을 엮는다는 뜻이고요. 그때 비사, 곧 적절한 예시를 함께 얻는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글쓰기 방법으로 따지면 이것은 인용과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글을 엮을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갈래별로 항목에 따라 배열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제별로 연결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그 사람의 초년, 중년, 말년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인생에 몇 가지 가치 있는 행적을 추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목에 따라 배열한다는 것은 각 단락마다 그에 해당하는 일화를 두세 가지씩 들어준다는 것이죠. 항목에 따라 배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핵심 단어, 또 핵심 개념을 활용해서 글이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거된 대상의 특징이 논리를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예시와 인용의 역할입니다. 그럼 선교지에 대해 소개하는 글에서 예시와 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선교사 본인이 직접 경험한 바, 그것이 이제 예시나 인용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현지인과의 대화, 그 대화 속에서 얻은 정보들 혹은 정말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낸 것들,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나 사실, 그리고 역사적 문헌이나 논문 혹은 책에서 찾아낸 정보, 각종 통계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바로 예시와 인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제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기도 편지에 단골 소재로 등장하는 선교지에 대한 설명글, 이제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통해서 맛을 내시고 예시, 인용, 열거를 통해서 비교와 대조를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과제는 선교지에 대한 설명글을 쓰는 것인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1번, 타겟 독자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독자입니다. 왜 4학년으로 정했냐고요? 네, 일반 신문 기자들이 글을 쓸 때 그 기준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나이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글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은 아주 어려운 말 쓰지 않고 한자어 같은 거, 뭐 영어 단어 이런 거 쓰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을 쓰기 전에 주제와 소재를 잡습니다. 선교지의 개관이라든지 선교지의 문화 혹은 언어, 역사, 경제, 정치, 음악, 교육 등 선교사님들의 관심 분야 혹은 써보시고 싶은 글의 소재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꼭 들어가야 될 각 단락의 핵심 단어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두 대상 간의 비교, 대조를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열거, 또 예시, 인용 이 5가지를 더 적절히 버무려서 한번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교육과정과 선교지의 교육과정을 비교한다, 그리고 대조한다, 그리고 그 비교와 대조를 더욱 풍성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열거, 그리고 예시, 인용, 실제 한국에서의 교육의 어떤 선교지의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예시를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용이라 함은 어떤 책이나 문헌이나 아니면 신문, 기사, 그리고 실제로 내 자녀의 경험담 혹은 현지인의 경험담 이런 모든 것들이 인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앞에서 배운 소제목 잡기와 또 묘사, 비유 등도 한번 또 사용해 보실 수 있으면 적절히 버무려서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래서, 그러나 등의 접속사를 최대한으로 줄여서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빠졌네요. 적절한 예시와 이제 출처를 드시는데 그 출처가 분명한 정보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글의 정직성과 그리고 글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올바른 정보, 올바른 지식의 활용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그럼 이번 주 또 선교지에 대한 정보 글을 기대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 또 마음을 다해서 한번 자신이 계시는 곳에 것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기를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